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삶을 앞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써 내려가는 지금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려다 보니 제 눈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빨리 나오고 싶다며 발길질을 하던 그때가 생생하고 제가 눈을 감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줄 알았던 딸은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전부 다 제 탓만 같고 고통만 주고 떠나보낸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태어날 때 다른 또래들보다 약하긴 했었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항상 잘 먹고 잘 지내왔었기 때문에 병이 찾아올 줄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살짝만 부딪히거나 몸에 상처라도 나면 지혈이 잘 되지 않아 뭔가 이상함을 느껴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급성 백혈병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었어요. 백혈병이라는 질병을 자세히 알아본 적도 없었고 주위에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에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고칠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던 저는 제 딸의 치료 방법을 물어보게 되었고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의사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발목을 잡으며 살려달라고 한참을 애원했습니다. 앞으로 행복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던 제 삶과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의사의 죄송하다는 단어가 제 딸과의 작별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걸 미리 알려주고 있었어요.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받겠다고 했지만 자기가 왜 백혈병이라는 병을 앓게 됐는지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딸도 정신적인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어 했었어요. 의사는 항암 치료를 받다가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시 정상적인 세포도 함께 없애고 나중에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이식해서 조혈 기능을 복원시키는 치료법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는 설명을 해 주었지만 이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자식과 부모는 염색체가 반일치라 안 되고 젊고 건강한 형제 자매거나 아예 타인 중 유전자 일치율이 높은 사람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제 딸과 일치하는 이식자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었고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딸의 상태를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입원 수속부터 밟아야 해서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였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편에게 딸의 몸 상태를 설명하면서 당장 병원으로 와달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 귀에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은 일이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며 급하게 연락을 끊어버렸고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제 두 귀를 의심했지만 남편 옆에 있던 여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었습니다. 항상 출장이 잦았던 남편이었고 하루의 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쁘게 지내오던 그 사람 옆에 오빠라고 부르던 여자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딸의 입원 수속과 병원에서 시키는 것들을 처리해 나갔네요. 20대의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딸의 백혈병이 하루빨리 좋아질 수 있게 매일 기도하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주소를 알려달라는 문자 한 통을 보냈고 병원 주소를 적어 보내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오길 부탁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제가 보내는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찾아온 남편이 병실 문을 열며 고개를 내미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남편을 병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몸을 밀치며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 다른 것도 아니고 서연이가 아프다는데 이제야 오는 게 말이 돼? 나도 하루빨리 오고 싶었다고. 그런데 일이 바쁜 걸 어떡해?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나 또한 서연이를 걱정하고 있었다고. 지금 일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얻는 게 뭔데? 돈을 벌려는 목적이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기 위해 버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을 봐봐. 당신은 뭐가 중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 서연이가 급성 백혈병으로 이식을 받지 못하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데 일이 손에 잡히디? 혹시 당신 다른 여자 생겼어? 옆에서 당신한테 온갖 애교 떨며 오빠라고 불렀던 그 여자 누구야? 그런 여자한테 한눈 팔려서 당신 딸을 나 몰라라 하면 마음이 편해? 서연이는 당신이 그래도 아빠라고 언제 오냐며 보고 싶어서 목소리라도 들어보려 하는데 전화는 받지도 않고 나중엔 귀찮은지 아예 전화를 꺼나 버리더라. 일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업무 중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옆에 끼고 있던 여자와 업무 중이었니? 당신은 서연이 얼굴 볼 자격도 없으니까 병실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 집안의 가장인 남편의 잘못된 행동들이 너무 실망스럽게 다가왔어요.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딸 얼굴을 보겠다며 병실 문을 강제로 열라고 하길래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일 큰 실망을 안겨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행동을 멈춘 남편은 저를 보며 당황했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병원을 나갔고 참아왔던 눈물은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가정이 우선이었던 남편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곤 있었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보면 일이 바쁘다 보니 그런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그런 말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뺨을 올려붙였을 때 몸에서 풍기는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온몸에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아픈 딸의 얼굴을 보러 온 행동들은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자의 촉으로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그런 남편에게 바로 이혼하자는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앞으로 딸에게 얼마나 많은 병원비가 들어갈지 몰라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또다시 며칠 뒤 낮에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었고 아빠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딸은 밝은 얼굴을 하며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처음 본 남편은 급격하게 변해버린 모습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딸은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쉬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시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픈 자기 딸의 말에 집중을 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길래 뭐 하는 거냐며 눈치를 주면서 툭툭 치니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회사에 급한 볼일이 있다면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하길래 시간 조절하고 온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무시한 채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딸에게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무작정 뛰쳐나간 남편을 붙잡으면서 뭐가 문제냐고 화를 내자 남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더 이상 그 사람은 저희 집안의 가장이 아니었네요.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서연이가 당신이 와서 좋아하는 거 안 보여?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무작정 밖으로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은 왜 나랑 서연이를 생각하지 않고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는 건데? 백혈병에 걸린 서연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걸 알면서도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니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면서 이곳에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았어.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내 시간을 버리는 거고 앞으로 2번 다시 병원에 오고 싶지가 않아. 그냥 우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자. 뭐라고? 당신 눈에는 서연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뻔히 봤으면서 지금 이 상황에 이혼하자는 말이 나와? 서연이는 자기 아빠 왔다고 들떠 있었는데 그런 딸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2번 다시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겠다는 거야? 힘들게 땀 흘려 벌어모은 돈들 치료비에 다 탕진하게 생겼는데 내가 왜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지?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에서 벌써 절반이 흘러갔어. 나도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 앞으로 무슨 병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서연이 병수발 들려고 힘들게 벌어모은 돈 다 털어서 치료비 갖다 바치다. 나중엔 서연이 기증자도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세상 떠나게 되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 아니야.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굳이 걸어갈 필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저렇게 아파하는 당신 자식을 더 이상 돌봐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도 아빠라고 해맑게 웃어 보이는 당신 딸한테 그런 상처를 줘야만 속이 편하겠어? 정말 세상 떠나면 2발 뻗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꾸린 가정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번에 내가 전화했을 때 옆에 붙어있던 그 여자 때문이지? 그래서 나랑 서연이를 버리려는 거 아니야. 이런 우울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잖아. 그 여자한테 간다고 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서연이랑 나한테 준 상처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을 거고, 만약 서연이가 당신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땐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확실하게 이혼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할 테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줘. 그렇게 해주면 나야 좋지. 내가 원하는 답이 그거였어.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앞으로 알아서 잘해봐. 나는 이런 지긋지긋한 인생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준비해서 연락할 테니까 조만간 서류 낼 때 보자고.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다는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함께 살아온 인생이 짧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등을 돌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가 다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던 딸은 더 이상 아빠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됐는지 시무룩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며 자리에 누워 버렸어요. 백혈병 진단이 내려지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딸의 얼굴에서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는데 자기 아빠 얼굴을 보자마자 기뻐하던 딸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불행해질까봐 자기 손으로 꾸려온 가정을 내치려는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막장까지 치닫게 된 마당에 저도 더 이상 모든 것들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 당장 회사로 찾아갔어요. 제가 난리를 치면서 남편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부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남편과 바람난 여자인 것 같았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따로 얘기 좀 하자면서 저를 밖으로 불러냈네요. 그 여자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저를 보며 뱉은 한마디는 제 딸의 백혈병에 대해 걱정을 하는 말이었어요. 따님이 백혈병에 걸리셨다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되실까봐 사시는 게 말이 아니죠? 그런 마음 저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여긴 엄연한 회사예요. 조 부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신데 회사 안에 들어와 무턱대고 난리를 치시면 되겠어요? 조 부장님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여기에는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 그쪽이 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걸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나를 대면하려 들어? 머리채 잡혀봐야 정신을 차릴래? 남의 가정을 무너뜨려야 속이 후련하지? 뭔가 상당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와 부장님 사이야 회사에서 이미 소문은 자자하고 부장님은 원래 바람기가 많은 분으로 유명하세요. 제가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입 킬러라고 해서 부장님 손을 안 거친 여직원이 없을 정도로 알아주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동안 이런 걸 모르고 계셨다는 게 상당히 눈치가 없으신 거죠. 여기에 뭘 얻으시려고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난리를 쳐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거예요. 그쪽만 경찰에 잡혀가는 안 좋은 모습만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바람 피운 주제에 이렇게 당당한 거야? 그쪽이 첫 여자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 잘 됐네. 이참에 그이랑 바람난 여자들 싹 다 고소해서 위자료 받아낼 테니까 너도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 혼자서 뭘 어떻게 하시게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혼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기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세요? 이럴 시간에 그냥 조용히 돌아가셔서 따님 병수발이나 하세요. 이러니 부장님이 당연히 바람을 피우죠. 내연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제 앞에 있던 여자가 남편의 첫 바람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오고 말았습니다. 뭘 잘했다고 제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내연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고 당장 그 사람을 불러내라며 내연녀의 주둥이를 잡아챈 뒤 좌우로 세차게 흔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저희는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고 말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이 급하게 저와 내연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내연녀 앞에서 제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는 행동은 제 마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판사판이라 남편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고 서연이를 살려내라며 당장 병원비를 토해내라고 회사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게 되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경비원들을 불러 저를 회사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방금 한 행동에 대해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화를 내며 내연녀를 부축해주면서 회사로 다시 돌아갔네요. 경비들에게 막혀 들어가지 못한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동안 저를 속이며 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들이 저에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병실 문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별이 번쩍이면서 한쪽 뺨에 얼얼함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멍해지면서 휘청거리고 있는데 또다시 번쩍이면서 반대편 뺨에도 얼얼해짐을 느끼게 되었네요. 네가 감히 내 아들 회사로 찾아가서 난리를 쳤다며? 거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너까지 게 지금 거길 간 거야? 이런 문제를 왜 밖에서 떠들고 다니냐는 거야? 너는 생각이 없는 거니? 보자 보자 하니까 이제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한 거야? 어머님,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서연 아빠는 지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맞을 짓을 한 건가요? 어머님도 서연이 몸 상태가 어떤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자기 자식보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내연녀에게 돈을 쓰겠다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저 혼자 서연이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모든 짐을 제가 져야 하는 거죠? 그런 게 너무 억울해서 찾아간 건데 제가 한 행동이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어머님한테 왜 뺨을 허용해야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제정신으로 보이세요? 서연이는 백혈병 때문에 앞으로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이는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고 이혼까지 하겠다고 자기가 이끌어온 가정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꺼냈는데 제가 제정신이겠어요? 원래 남자들은 밖에서 돌아다니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기분 전환 시키고 스트레스 풀어야 집안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거야. 여자랑 남자는 엄연히 다르다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왔겠어? 이렇게까지 만든 건 전부 다 너 탓이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만해라. 한 번만 더 내 아들 인생 앞날을 가로막는 날엔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도 더 이상 미련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얼굴에 손을 댄 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 일을 잘못 키운 벌 받으셔야죠. 제 양뺨에 손을 올려붙인 시모에게 받았던 만큼 돌려드렸고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정신나간 여자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모는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양뺨을 어루만지며 급하게 도망치셨네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건지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습니다. 딸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몸 상태가 안 좋아졌고 더 이상 남편이 병원에 찾아오지 않자 딸은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대충 상황을 알고 있던 딸은 저 몰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고 그렇게 몇 달 뒤 갑자기 딸의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심장 발작 증세가 나타났고 긴급 조치로 겨우 위기를 모면했지만 다시 한번 또다시 같은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그땐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심장 발작을 일으킨 뒤 딸은 눈을 뜨지 못한 채 겨우 버티고 있었고 위태로운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제발 살아달라고 딸의 손을 잡고 제 목소리는 들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며 쉬지 않고 옆에서 말을 붙여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얼마 못 가 또다시 심정지가 오면서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담당 의사분은 제 딸 서연이를 살리겠다고 땀을 비오듯 쏟아내며 노력했지만 딸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축 처져버린 딸을 껴안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쏟아내었고 반복해서 딸의 이름을 불러 외쳤지만 제 목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예전에 저희 가족이 함께했던 즐거웠던 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마지막이었는데 저는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고 따뜻한 온기만 남은 채 제품에 안겨있는 창백해진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놓지 못하고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손으로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딸의 장례를 진행해야만 했고, 힘들어하는 저를 대신해 저희 부모님께서 딸의 장례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자식을 잃게 되는 슬픔을 절대 느껴보고 싶지 않았는데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기력이 전부 떨어져 멍하니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핸드폰에 알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 바닥에 있던 핸드폰을 바라보니 남편의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분명 딸이 세상 떠난 걸 알면서 찾아오지 않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제 딸의 장례를 보내고 있는 시점에 남편은 내연녀와 500짜리 크루즈 여행이 잡혀 있다며 취소할 수 없어서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5만 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이체시켰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여자의 치마폭에 휘둘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딸의 장례가 끝난 이후에 남편을 찾아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게 되었네요. 그렇게 딸의 장례를 힘겹게 끝낸 뒤 병원에서 생활할 때 딸이 쓰던 유품을 미처 정리를 하지 못했던 저는 집에 돌아와 가방에 있던 물건들을 꺼내놓고 있었는데 가방에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고 처음 보는 물건이라 안에 있던 내용물을 꺼내 펼쳐보는 순간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막 여행을 마치고 온 남편은 이혼 때문에 그러는 거면 며칠 뒤에 다시 전화 주겠다며 끊으려 하길래 서연이가 남편에게 유서를 남기고 떠났다면서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전달한 뒤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에 남편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 뒤로 내연녀가 같이 따라 들어왔네요. 마침 잘 됐네. 저 여자한테도 할 말이 정말 많았거든. 크루즈 여행은 즐거웠나 봐. 얼굴에 생기가 가득하네. 당신이랑 쓸데없는 말 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 서연이가 쓴 유서나 줘봐. 원래 오지 않으려 했는데 찝찝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당신이 지금 서연이한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잘 한번 읽어보라고. 당신이 이러고도 앞으로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제가 건넨 딸의 유서를 건네받았고 그 안에 적혀있던 내용을 읽어내려간 순간 사색이 된 얼굴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서를 읽어내려가고 있던 남편의 손은 점점 떨리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들고 있던 딸이 생전에 남긴 유서를 끌어안은 채 오열을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네요. 아빠가 제가 쓴 편지를 읽고 계실 때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존재가 되었겠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저번에 아빠가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꼭 한 번은 아빠 얼굴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제 2번 다시 볼 수 없겠죠? 저는 그동안 아빠 딸로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했고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살아온 세월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저는 너무 소중했고 그 기억을 절대 잊고 싶지 않고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아빠가 예전에 저한테 했던 말 기억하세요? 평생 저를 지켜줄 거고 옆에 머물러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아빠 옆에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아빠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었고,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시는 모습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헤어지려 하는데 아빠의 손에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만 보여줬던 따뜻한 미소를 그 여자한테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그때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아빠한테 처음으로 배신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집에 들어오실 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길래 저만이 비밀을 안고 있으면 가정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래서 입을 닫고 살아왔었는데 아빠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아빠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아빠의 곁에는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그런 모습들을 전부 다 지켜보면서 그동안 아빠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전부 무너지고 말았네요. 그래도 집에 들어오시면 항상 밝게 웃으시는 모습과 엄마를 챙겨주시는 변하지 않는 모습에 저는 항상 참고 있었지만 마음의 병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크게 멍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방에 자물쇠로 걸어놓은 서랍 안에는 그동안 아빠가 만나왔던 여자분들의 사진과 영상들이 전부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만나고 계신 여자분이 아빠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분을 만나시면서부터 저와 엄마한테 대하는 모습들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셔서 많이 놀라긴 했었어요. 그래도 가족을 챙기려 노력하셨는데 그 여자가 엄마보다 더 크게 다가오셨나 봐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건 딸로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선물이에요. 딸은 자기 아빠의 모습을 전부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가정이 깨지지 않게 하려고 혼자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의 서랍 안에 있던 모든 증거물들을 남편 앞에 보여주었고 옆에 있던 여자의 진짜 모습이 담긴 증거물 또한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녹음된 파일 안에서는 내연녀가 남편과 저를 이혼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한 다음 이중적인 생활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연녀한테는 동거를 하고 있던 다른 남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 자식까지 있었지만 법적으론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뒤에 벌어들이는 돈을 동거남과 자기 자식한테 전부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리고 내연녀가 다른 남자와 자식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까지 전부 다 사진으로 촬영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딸은 남편에게 절대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끝으로 유서를 마무리 지었네요. 남편은 그동안 딸이 조사했던 모든 증거물들을 보고 오열을 했고 옆에 있던 내연녀는 온몸을 떨며 도망치려 했지만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린 채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은 뒤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딸의 마지막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선택했고 남편은 지금까지 제 마음을 다시 잡으려고 매일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에 담겨있던 모든 내연녀들에게 상간녀 소송을 끝낸 상태이고 법적인 처벌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네요.
저와 딸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만난 내연녀는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었고 남편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네요.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아픔을 가지고 떠난 딸만 생각하면 지금도 제 눈에선 눈물이 흐릅니다. 남편이 평생 속죄하며 살길 바랄 뿐이네요. 그리고 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저는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게 되었어요. 제 작은 도움으로 몇 달인지 몇 년인지 모를 오랜 기간 백혈병으로 투병한 그분의 건강이 회복되어 앞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저희처럼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한 꽃길만 펼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예비 신랑과 파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한순간에 눈앞에 펼쳐져서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생활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과는 2년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한없이 자상한 남자였어요. 저와 결혼하자는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 이 사람만큼 좋은 남자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 상견례까지 하고 결혼식 준비에 한창 정신이 없었을 시점에 예비 시모가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차 한잔 하자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예비 시모를 마주보고 앉아있는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저를 보시곤 급하게 반대편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인사를 건넸죠. 자리에서 일어난 여자는 저를 쓱 한번 보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부르시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셨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오다 가다 알게 된 사이라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다른 화제로 돌리셨어요. 자주 뵌 적은 없었지만 그날따라 분위기가 좀 이상했고 시모의 얼굴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불렀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너는 어디까지 희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많이 당황스러워 보이는데 나는 뭐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거든. 결혼식 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다. 결혼하고 나서도 조금의 문제가 생긴다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너희들을 갈라놓을 거니 이 결혼 신중해야 할 거야. 내 아들이 지금 너에게 푹 빠져 있어서 일단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 내가 중간에서 제지할 수 있다는 거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내 아들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을 할 수 있니?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중인 거야? 아니면 내 아들이 종합병원 후계자의 자리에 있고 우리 집안의 재력만 보고 겉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니? 내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너는 우리 집안의 재력 때문에 접근한 것만 같아서 말이야. 사람 인연이라는 게 갑자기 한순간에 나타난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계기가 있어야 인연이 만들어지는 건데 서로 첫눈에 반했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길 가다가 눈빛만 보고 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너희들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이 너무 안 맞아. 주영 씨가 웃자고 한 소리지. 첫눈에 반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께 숨기는 것도 전혀 없고요.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주영 씨한테 모든 걸 다 줘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에게 어떠한 대답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희생이라는 게 주영 씨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저는 주영 씨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주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기로 약속까지 했던 거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닌 배경을 보고 제가 접근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지실 수도 있으실 테니 앞으로 이런 말은 삼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 너희 집안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니? 한번 말해봐라. 우리 집안보다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극히 평범한 네가 내 아들한테 접근한 이유가 인생 한번 제대로 바꿔보려고 2년 동안 공을 들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너희들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갑자기 저와 대화를 나누자고 하셨던 이유가 알고 보니 상견례까지 다 하고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는데도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는 이유로 예비 시모는 제가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의심하셨어요. 저희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어요. 예비 신랑이 종합병원 후계자라고 해서 제가 그 집안의 재력을 보고 집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비 신랑의 인성 하나만 보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였죠. 이런 의심을 받게 되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아무리 예비시댁 집안 쪽이 잘 산다 해도 저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 저희 부모님까지 안 좋게 보고 계셨다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그동안 예비 시모를 좋은 쪽으로 봐왔었는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때부터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예비 시모는 제가 원하는 답변을 속 시원하게 꺼내놓지 않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렇게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는데 예비 신랑인 듯 보였고 시모와 제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얘기한 뒤 끊으시더니 다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주영이가 오면 결혼을 반대할까 생각 중이다. 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쪽에서 손해보는 게 너무 클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모든 걸 다 내어줄 만큼 희생적인 며느리를 원하거든. 네? 갑자기 저희 결혼을 반대하신다고요? 제가 주영 씨에게 모든 걸 내어줄 수 없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가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을 해본 것뿐인데 상당히 현실적으로만 판단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따지려 드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끝내는 게 조금이나마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그러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말도 안 나오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 예비 신랑이 도착했는데 저와 시모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이미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 예비 신랑이 왔는데도 어떠한 반응도 못하고 있었죠. 예비 신랑은 분위기를 살피면서 자리에 앉자마자 무슨 일 있었냐고 질문해 시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의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으신 채 예비 신랑의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저 이제 막 왔어요. 갑자기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무슨 답변을 드려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파혼 얘기까지 나와요? 이 사람이 뭘 잘못하기라도 했어요? 저희 관계에는 조금의 문제도 없이 잘 유지해 오고 있어요. 네가 오기 전에 내가 이것저것 좀 물어봤는데 쟤는 안 될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평생을 함께해야 될 배우자라면 좋던 안 좋던 무조건 너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가차없이 등 돌리고 다른 남자를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내가 결혼 반대 안 하게 생겼니? 어머,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주영 씨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도 뒤에서 밀어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라지 잘못되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 다른 남자를 알아본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 사람한테 거짓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 얘기랑 같은 거지. 네가 내 아들과 결혼을 하려면 나에게 믿음을 줘야 하는데 만족한 답을 주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는 거다. 엄마, 이 결혼은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솔직히 털어놔 보세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봐온 엄마는 아무런 계획 없이 억지 부리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사람과 헤어져야만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으셨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 둘 다 당황스럽죠. 결혼식 준비도 거의 다 끝났다고요. 나는 너랑 함께할 배우자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 잘난 여자를 만나길 원하는데 쟤는 너무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잖아. 서로 좋은 감정만 있다고 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문제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서로 보완해줄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는 거야. 꼭 뭘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저희 얼마나 잘났는데요. 그럼 엄마는 얼마나 완벽한데요? 아버지와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신 동안 엄마의 말씀처럼 서로 보완해주면서 잘 지내오셨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두 분 다 눈만 마주쳐도 화부터 내셨으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 처지가 되세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허락 없이 이 사람 따로 불러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까지만 그냥 넘어갈 거예요. 예비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시모 대신 사과를 했어요. 예비 시모는 본인이 겪어온 길을 그 사람이 똑같이 걷게 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계속해서 예비 신랑을 설득하고 계셨습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파혼하라는 말을 듣게 되니 저도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더 이상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시모를 일으켜 세운 뒤 저에겐 나중에 따로 연락 주겠다며 급하게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한 상태로 바라만 보고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자리에 앉아 떨리는 몸을 진정시켰어요. 지금까지 조용하셨던 시모가 갑자기 저를 불러 예비 신랑과 헤어지라는 말을 꺼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처음부터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셔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기만 했었어요. 저도 한숨 돌린 뒤 집으로 들어가자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죠. 제가 잘 들어갔는지 걱정돼서 연락을 한 거였고, 좀 전에 예비 시모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잘 해결됐으니 결혼식 준비만 신경 쓰면 된다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풀리지 않은 의문은 예비 시모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계시는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신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예비 시모에게 연락 온 적은 없었고 저도 먼저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쓸데없이 행동했다가 오히려 더 큰 일이 생기게 될까봐 최대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별일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어느새 결혼식 당일이 되어 예비 신랑과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이 잘 지나갈 줄 알고 있었지만 몇 시간 뒤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상상을 초월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죠. 아침 일찍부터 도착해 분장실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뒤이어 예비 신랑과 시모가 도착을 했어요. 저를 보며 반갑게 웃어주는 예비 신랑과 다르게 시모는 무언가 불만이 있는 듯한 얼굴을 하고 계셨지만 시모도 자리로 돌아가 화장을 받으셨어요. 헬퍼 이모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결혼이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제가 화장을 하고 있는 분장실 풍경을 담아 주셨어요. 너무 친절하셔서 예비 시모 때문에 잠깐 가라앉았던 제 기분이 다시 좋아졌었죠. 그렇게 헬퍼 이모는 예비 신랑과 시모의 모습도 담아가면서 조금도 놓치지 않기 위해 촬영을 해주셨어요. 제가 먼저 분장실에 도착을 했었기 때문에 미리 끝난 상태라 식장에서 대기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드레스에서 툭 하면서 터지는 소리가 들리길래 도움을 요청하니 등 쪽에 튀어나온 실밥이 의자에 걸려서 살짝 터지게 되는 일이 발생돼 잠깐 자리를 이동해 터진 부분을 급하게 수선을 하고 있었어요. 한번 일이 꼬이게 되면 연달아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수선이 거의 끝나갈 때 헬퍼 이모가 갑자기 들어오시면서 저에게 이 결혼을 꼭 해야 되겠냐고 사색이 된 얼굴로 쳐다보셨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내 놓으셔서 당황한 얼굴로 왜 그러시는지 여쭤보는 순간 헬퍼 이모가 저에게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당장 나가라면서 촬영을 해주셨던 제 핸드폰을 손에 쥐어 주셨어요. 헬퍼 이모는 제가 딸 같아서 인생 망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런 거니 당장 결혼 취소하라고 드레스를 갈아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앞뒤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저는 헬퍼 이모를 진정시키면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이유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하자 헬퍼 이모는 수선실 문을 걸어 잠근 뒤 제 핸드폰으로 찍은 분장실 영상을 확인해 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예비 시모와 신랑의 대화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너무 놀란 저는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너, 내가 어제 누굴 만나고 왔는지 알아? 언제까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건데? 너희 아빠가 아는 순간 모두 끝장난다는 거 몰라? 병원 후계자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 다닌다고 알려지기라도 하면 네가 후계자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정말 이 결혼 진행할 거니? 아이, 당연하죠. 제가 경주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는 제발 가만히 좀 있어요. 제 인생 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할 건데? 저번에 예비 며느리 만나기 전에 그 여자랑 먼저 대화를 나눠봤었다. 무조건 이 결혼 반대하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할 거야? 걔가 그래요? 내 결혼을 반대하겠다고 엄마한테까지 찾아갔었어요? 그냥 놔둬요. 그렇게 난리 칠수록 그 집안은 뼈도 못 추릴 거예요. 어차피 제가 준비한 식장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출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 경주 씨가 눈치채겠어요. 오늘만큼은 좋은 날이니까 활짝 웃어주시고 앞으로 있을 제 결혼 생활이 잘 될 수 있게 응원이나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안 와요? 너희 아버지 식장으로 바로 오신다더라. 그런데 너 그의 몸에 문제가 생긴 건 알고 있니? 저번보다 배가 많이 불렀던데 정말 모른 척 할 거야?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녔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해요? 걱정돼서 그러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 아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일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라도 깔끔하게 처리하라는 거야. 네가 후계자 자리를 물려받지 못하면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는 거라고. 나도 첩으로 이 집안에 들어와서 너 하나 후계자 자리에 앉히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차라리 어느 정도 위자료를 주고 해외로 떠나게 설득이라도 해봐라.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끌어내린다고 했었어. 그런데 오늘 같은 날 걔가 난리치면 너희 아빠 또 쓰러지신다고. 아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듣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도 날 막을 수는 없다고요. 내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게 좀 놔두세요. 그래, 너 인생이니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집안이 욕먹을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 아빠 눈 돌아가면 빈털터리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 몰라? 자식이 아무리 개차반 같아도 부모한테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자식인 건 변함없는 거라고요. 제가 아버지 말 안 들은 적 있어요? 만에 하나 나중에 이런 일이 걸린다 해도 저를 도와주시지 저에게 피해준 그 사람을 도와주진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의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비 시모와 신랑의 대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얼마 전에 시모가 저와 잠깐 대화를 나누자고 했을 때 마주보고 있던 여자가 예비 신랑과 만나고 있던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여자의 뱃속에
예비 신랑의 아이가 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영상을 확인하고 있던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는데 저를 마주보며 앉아있던 헬퍼 이모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를 바라보신 헬퍼 이모는 충격적이게도 예비 신랑과 만났던 여자의 엄마였습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 배정받았던 헬퍼 이모에게 돈을 지어준 뒤 그 여자의 어머님이 배정된 헬퍼 이모인 척 하시고 들어오신 거였어요. 원래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사실을 폭로하려고 했었는데 죄 없는 제가 받을 상처에 너무 마음이 아파 머뭇거리며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예비 시모와 신랑의 대화를 듣고 몰래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였습니다. 자기 딸이 예식장에 들어올 수 없으니 본인이 직접 식장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제가 받을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 본식 직전에 저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셨던 거였어요. 온몸이 떨려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제 눈에선 눈물이 흘렀어요. 그분은 저에게 또 다른 증거물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찍힌 영상에는 예비 신랑과 시모와 대화를 나눴던 여자가 얼마 전에 서로 만나 대화를 주고받은 것도 있었죠. 뱃속에 아이가 있다며 당장 결혼을 취소하고 아이를 책임져 달라고 했지만 예비 신랑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여자는 배신감에 예비 신랑의 뺨에 손을 올렸는데 예비 신랑은 충격적이게도 임신한 몸인 걸 알면서도 그 여자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고 제가 알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서 당장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대로 파혼하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의 어머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린 뒤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죠. 저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준비했고 모든 준비가 끝이 난 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예비 신랑은 그 여자의 어머니의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결혼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헤어짐을 통보받았던 이유는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 때문이었고 아이를 자기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로 인해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죠. 제가 받은 상처만큼 예비 신랑에게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신부 대기실에 있던 저에게 너무 이쁘다면서 온갖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이 굳게 닫혀버린 상태라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비 신랑의 입장 소리와 함께 다음으로 예비 신부 입장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아빠는 제 손을 잡고 예비 신랑 앞에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그리고 서로 간 맞절하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예비 신랑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광경에 양가 집안을 비롯해 객석까지 술렁거렸고 제 드레스를 잡아주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들어 예비 신랑을 쳐다보자 놀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저희 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어머니께서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하셨고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헬퍼 이모로 저와 같이 식장에 들어오게 된 거였죠.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놈은 사색이 된 얼굴로 어떻게 들어왔냐고 소리를 질렀고 잠시 뒤 식장 안에 그동안 예비 신랑이 그 여자에게 했던 쓰레기 같은 짓들과
본식 직전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이 틀어지는 순간 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털썩 주저앉아 버리셨고 예비 시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장을 나가 버리셨어요. 뒤이어 헬퍼 이모로 제 옆에 계셨던 그 여자의 어머니께서 예비 신랑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으면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상황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결국 예비 신랑은 병원 후계자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파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죠. 쓰레기 같은 그놈과 만났던 여자분은 그놈 아버님을 만나 진정한 사과와 함께 위자료를 받았어요. 그 여자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고 그놈이 무너지는 걸 바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집에서 내쳐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였죠.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자기와 만나는 여자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던 거였죠. 하마터면 제 인생까지 망칠 뻔했던 걸 그 사람들이 구해준 거였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나 봐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놈의 소식을 접했는데 땡전 한 푼 없이 내쳐진 상황에서 또 다른 몇 명의 여자가 임신해서 찾아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거나 저까지 임신을 했었다면 앞으로 남아있을 인생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겠죠. 여기에서 끝난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려고요. 그놈은 분명 오래가지 못해 인생을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큰일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저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의 겉모습에 넘어가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용서를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만 사시다가 건강도 많이 약해지셨고 외딴 시골 생활을 홀로 하시다가 많이 힘드셨는지 제가 살고 있는 근처로 이사를 오시려고 고민을 하셨어요. 아빠와 한평생 살면서 농사일만 해오시던 엄마가 그동안 많이 의지하며 살아왔던 아빠의 존재가 사라지고 나서부턴 우울증에 시달리셨고 함께 살아오시던 공간에서 지내는 걸 힘들어 하셨습니다. 옆에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던 저는 엄마의 건강을 우선시 생각해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 엄마도 외로운 삶이 싫으셨는지 이사를 결정짓게 되었죠. 아빠가 엄마 옆에 계셨다면 좋았겠지만 세월에 장사 없다고 아빠도 나이를 먹게 되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더니 혈액암으로 한동안 고생하시다가 결국 엄마의 손을 놓게 되셨네요. 아직까지도 아빠가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아빠의 건강이 썩 좋진 않았었지만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눈을 감고 싶다 하셔서 힘들게 버티신 뒤 결혼하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 뒤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엄마가 홀로 지내시는 동안 꾸준하게 관심을 드렸었는데 아빠의 공백을 제가 메꿔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삶의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셨는지 시골 생활을 정리하셨죠. 그렇게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기 전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씩 집안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저희 엄마의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빈방이 있으니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말을 남편에게 전달을 받았을 때 시모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시댁 집안에 시부도 계시고 신우도 있는데 빈방이 있다고 같이 지내자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흘려들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의견 괜찮은 것 같은데. 장모님이 근처로 이사 오셔봤자 혼자 지내시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럼 시골에서 사는 거랑 뭐가 달라? 우리 엄마가 부침성도 좋아서 같이 생활하면 좋은 기운도 받을 수 있어서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머니 우울증 치료가 우선 아니야? 어차피 2층에 방이 비어 있는 거라 크게 부딪힐 일도 없고 2층에 화장실, 샤워실 전부 준비되어 있어서 개인 생활도 보장이 되잖아. 내가 왔을 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당신 선에서 끝내기 전에 장모님 의견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왜 했겠냐? 우리가 가족이니까 장모님 걱정돼서 하는 얘기잖아. 그래, 당신 말대로 내가 그 뜻을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님과 우리 엄마는 사돈지간이잖아. 아무리 친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해도 불편한 게 없을 순 없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우리 엄마가 어머님 댁에서 지낸다 해도 그 기간은 오래가지 못할걸? 워낙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어머님처럼 에너지 넘치게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셔. 그래서 같이 살다 보면 답답함도 느끼실 테고 그런 안 맞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금보다도 관계가 안 좋아지겠지. 나는 그런 관계가 오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나는 엄마가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걸 원하지 신세 지는 것처럼 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골 생활 정리하시고 남은 재산으로 집 하나 정도 장만하실 수 있는 재산은 충분히 있는데 왜 어머님 집에 돈을 주고 들어가서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나는 그 방법이 우울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대화는 점점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문제는 좀처럼 사그라들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 말 그대로 시모에게 전달을 하겠다길래 기분 상하지 않게 좋게 포장해서 설명해 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생각 없이 제가 무조건 반대를 한다면서 같이 살면 우리 엄마가 불편해 하실까봐 싫다며 상황을 악화시키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내가 어딜 봐서 사돈을 불편하게 만들 것 같니?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반대를 해? 내가 사돈과 직접 통화 좀 해야 될 것 같다. 어머님, 저희 엄마는 차분한 성격이시고 말수도 적으셔서 조용한 걸 좋아하세요. 이사하시는 목적은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서 저희 아빠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셔서 돌아다니실 때마다 아빠와 함께한 추억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생활의 변화를 주고 싶다고 하셔서 이왕 이사하는 거 저희 집 근처로 옮기겠다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희 엄마한테 방을 내어주시려 했는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제가 엄마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로 서운해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저희 엄마 보고 그냥 들어와 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밖에서 집 구하는 것만큼의 돈을 달라면서요. 어느 누가 같은 돈을 주고 자유롭게 생활하기도 힘든 어머님 댁에서 살겠어요. 그건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당연히 보증금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집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그냥 호텔처럼 편하게 생활하면 되는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다. 너랑은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사돈이랑 통화를 하는 게 빠를 것 같으니 이만 끊는다. 시모 머릿속에서 나오는 계획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계속해서 강행하려는 모습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엄마 일 하나 신경 쓰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시모까지 생각 없이 행동을 하시니 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말을 해버린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밖에서 전세로 들어가면 엄마 혼자 집에서 편하게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데 굳이 시모에게 전세 보증금을 주고 눈치 봐가면서 방 하나 얻어 사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모 말로는 호텔처럼 편하게 지내도 된다고 했지만 사돈지간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확실하게 얘기하길 잘했다 생각했고 몇 시간 뒤 엄마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사돈이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지내자는 의견을 줬는데 거절했고 사돈의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면서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생각을 잘 얘기했으면 그걸로 된 거라며 나머진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예상한 대로 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에 기분이 이상했는지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야, 내려. 나 지금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고 싶지가 않아. 나 엄마 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어. 당신이랑 장모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겠어. 좋은 마음으로 같이 지내고 싶어 했던 건데 보증금이 그렇게 중요하냐? 돈이 없는 밑바닥 인생이니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질까봐 엄청 불안한 거겠지. 뭐? 밑바닥 인생이라고? 지금 말 다 했어? 같이 지내기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한 게 밑바닥 인생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보고 지금 여기서 내리라고? 당신 2년 만에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떻게 여기서 내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차에 치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네가 차에 왜 치여? 차가 너를 피해가겠지. 너랑 부딪히면 차가 나만 나겠냐? 운전하던 사람이 더 위험하겠다. 저기 앞에 버스 정류장 있네. 버스를 타고 오던 지나가던 택시를 잡던 그건 너 맘대로 하고 나는 지금 바로 차 돌려서 엄마한테 갈 거니까 너는 너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 오늘 안 들어갈 거니까 전화하지 말고.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났고 저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유턴해서 시댁 방향으로 향했어요. 멀어지는 차를 보면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함께하고 있는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돌아와 줄 거라 믿고 기다려봤지만 남편은 차를 돌려 위험한 찻길에 있는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제가 서 있던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되는 위치라며 서 있던 위치가 달리던 트럭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서 있으면 불안해 죽겠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위치에다가 남편이 저보고 내리라고 했었다는 거에 너무 기가 찼어요.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려고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의 한마디로 남편에 대한 감정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의 배려 없는 행동에 화가 가라앉지 않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 거의 다 도착했다고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려고 올라오셔서 엄마를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은 전에 있었던 일들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만나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은 뒤 차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엄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솔직하게 여쭤봤어요. 엄마는 사돈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저와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집을 구해 조용히 사는 게 원하는 삶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네요. 저희 입장이 확고한데
본인들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에 열을 올려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 심호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와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던 남편이 처음 뱉은 말은 저희 엄마한테 인사를 하는 게 아닌 불만이었습니다. 아까 도로 한복판에 떨궈 줬는데 잘 왔네. 나 없는 동안 장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나 봐. 나는 엄마 비위 맞춰주느라 진땀 빼고 왔는데.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내가 고생했다는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야? 아까 네가 나를 내려줬던 그 위치가 어떤 곳이었는진 알아? 교통사고가 상당히 잦은 곳이었대. 너는 나를 도로 한복판에 내리라고 한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끝났어. 집에 오는 동안 정말 생각 많이 해봤는데 우리 결혼 몇 년 차인지 너도 알지? 2년 동안 사소한 다툼 같은 건 있었지만 오늘처럼 최악인 날은 없었다. 도대체 나랑 엄마가 무슨 잘못을 한 건데? 어머님 댁에 보증금 내고 들어가지 않는 게 이 정도로 문제를 키울 일인 거야? 돈독이 오른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어 놓고 왜 우리를 탓해?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났어? 집에 잘 돌아왔으면 된 거지. 왜 화를 내? 나도 쉽게 얘기한 거 아니었고 우리 부모님 집에서 장모님이 살면 이득되는 점들이 많을 것 같아 신중히 생각해보고 말씀드린 거였어. 어차피 우리 엄마 의견을 받아주지 않을 거고 우리도 굳이 설득시키고 싶지도 않아서 마음 접기로 했어. 장모님, 오늘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거 아니죠? 저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근처에 시설 좋은 호텔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지내시면서 집을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뭐라고? 방도 비어있는데 우리 엄마 보고 호텔에 가서 자라고? 이 집이 네가 산 집도 아니잖아. 오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정말 막 나갈 생각이야? 남편은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난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는데 엄마가 조용히 넘어가자면서 더 이상의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시길래 화가 치밀어 오른 감정을 찬물로 달랬습니다. 엄마는 사위 눈치가 보여서 호텔에서 지내겠다는 거 비어있는 방에 들어가 쉬게 해드렸어요. 남편과 재산도 반반해서 구한 집이고 시모는 제 집 드나드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다녔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반면 남편은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딸 집에 와서 주무시는 건데 그것 가지고 싫은 내색 팍팍 내면서 방문을 쾅 하고 닫을 땐 이혼 말고는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출근 시간이 한참 전인데도 새벽같이 일어나 집 밖을 나섰고 저는 방에서 인긴척을 들었는데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고 어차피 서로 얼굴을 마주해봤자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아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출근 준비를 끝낸 뒤 엄마와 함께 집을 나섰고 엄마는 집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니셨어요. 저는 남편과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합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죠.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괜찮은 가격대의 집이 나와서 계약을 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아서 퇴근하자마자 엄마가 이사할 집을 확인해 보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계약한 집에 도착해 확인을 해보니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집도 깔끔하고 크게 하자도 없는 것 같아 저도 한시름 마음이 놓였어요. 새로 시작하는 집에서 엄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로 채워넣고 싶어 하시길래 마트에 들러 필요한 물건들을 같이 골라주면서 엄마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둘 치워 넣었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었네요. 엄마, 제가 지금 일이 좀 바빠서 그러는데 한가해지면 그때 다시 연락하면 안 될까요? 오늘까지 무조건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기
현이야,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다더라. 아니,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나랑 계약했던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 지금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난리도 아니야. 집을 통째로 날리게 생겼다면서 땅을 치고 울고 있는데 엄마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네? 사기를 당했다고요? 아니, 갑자기 무슨 사기요?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모든 걸 잘 알아봤잖아요. 저도 옆에서 같이 확인해 줬는데 그게 전부 사기였다는 거예요? 저는 엄마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부동산에서 조금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제대로 절차 밟아 계약을 체결했는데 얼마 살지도 않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을 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급하게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땅을 치고 있었고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가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만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도 이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지 저희 가족이 사기를 당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줬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유, 요즘 깡통 전세라고 들어봤어요? 꽤 골치 아픈 사기인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사기꾼과 부동산이 짜고 치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집주인이 다른 명의자 하나를 섭외해서 사기를 치는 거라 잡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담보대출이 가능한 노숙자한테 돈을 주고 섭외해서 노숙자한테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합니다. 한마디로 노숙자한테 명의를 넘기는 거죠. 그리고 매매 계약한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을 찾아가 전세로 들어올 사람을 구합니다. 그게 저희 부동산이었던 거죠. 당시 매매 계약만 되어 있고 등기부 등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할 사람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잔금을 치르게 되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되는 다음날 0시 전에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고 미리 준비해 놓은 노숙자한테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노숙자가 담보대출까지 실행을 하는데 그 집에 대한 대출금까지 집주인이 모두 가져가 버리는 형식이죠. 그렇게 되면 노숙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원래 집 가격만큼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선순위로 설정이 된 근저당인 은행이 먼저 배당을 가져가고 다음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온 임차인은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없게 되는 거죠. 사기를 친 그 사람은 전세금과 대출금까지 전부 다 가지고 벌써 잠적을 했을 겁니다.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일단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신축이라 저와 엄마는 마음에 들어 있었는데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건물 낙찰자는 최대한 빨리 집을 비워달라면서 재촉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이 사기꾼을 잡아주길 간절히 바라는 것밖엔 없었어요. 뒤늦게 들어온 남편은 사기를 당했다는 말에 똑같이 충격을 받았고 시댁 식구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집으로 찾아온 시댁 식구들은 어두운 얼굴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었는데 시모가 그런 엄마를 바라보면서 한번 밑바닥 인생이 어딜 가겠냐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시골에나 처박혀 있지 뭘 잘났다고 기어나와선 돈까지 떼이냐면서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고 저희 엄마를 바라보며 배꼽 잡고 비꼬길래 결국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한 사기는 어느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사기였다고요. 어머님이 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마 똑같이 당했을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멍청하다는 거야. 맨날 촌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이 밖으로 기어 나오니까 이런 사기를 당하는 거지. 내가 사돈이었으면 전세 잔금일 날 바로 전세권을 설정해 버린다든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을 넣었다면 이런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몰랐나 봐. 욕을 먹어도 싸지. 사기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게 잘못인 거야. 왜 밑바닥 인생이 평생 밑바닥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정말 한심들하다. 경찰한테 신고한다고 해서 범인이 쉽게 잡힐 것 같아? 그런 거 하나 생각 안 해보고 움직였겠니? 한번 사기당한 사람들이 또 사기를 당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사돈이 이번에 사기를 당했으니 다음엔 사기를 안 당할 줄 아니? 똑같은 사기에 또 당할걸?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네. 어차피 전세 사기꾼들 잡기 어려우니 어쩌겠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사부인이 저희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집안일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돈도 좀 챙겨드릴 테니 사기당한 돈만큼은 모으지 못해도 용돈벌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 집안꼴이 말이 아닌데 가족이 관리해주는 게 제일 좋지. 어차피 전부 다 처분하고 정리하셨다면서요. 그럼 이제 갈 곳도 없잖아요? 저희 오빠 집에 계속 있는 것도 눈치 보이지 않겠어요? 저희 엄마 말대로 2층에 방 비어 있으니까 편하게 지내시면서 밥도 좀 해주시고 밀려있는 집안 살림까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보고 지금 가정부를 하라는 거야? 사기당해서 정신이 온전하지도 않는데 집안일을 하라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말이 안 돼? 그럼 이 집에서 계속 붙어 살 거야? 나는 불편하다고 했잖아. 그렇게 싫으면 당신이 원룸 하나 알아봐 주던가. 내가 봤을 때 당신도 또 사기당할걸? 더는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느낀 저는 사기를 당해 힘들어하는 엄마를 모시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같이 있다간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랑 공원에 앉아 머릿속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엄마와 비슷한 전세 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이 터졌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주민들이 범인인 것 같은 사람을 잡아서 경찰을 불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희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지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사기꾼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저희 엄마와 계약을 했던 집주인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사기를 치려 했다가 딱 걸리게 되었던 거죠. 저는 당장 돈을 토해내라면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는데 옆에서 말리던 공인중개사가 건넨 기막힌 한마디에 온몸이 굳어버렸고 저에게 보여준 사진 한 장에 소름이 돋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제 앞에 있던 사기꾼도 누군가의 지시로 사기를 친 거였는데 나중에 본인이 잡히게 되면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될까봐 보험용으로 일을 시킨 그 사람의 사진을 찍어둔 거라며 저에게 보여줬는데 모든 걸 뒤에서 지시하고 있었던 건 충격적이게도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자 사기꾼이 입을 열었어요. 거기 사진 속의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돈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주인처럼 움직인 거고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그 사람들이 가져간 뒤에 저는 그에 따른 수당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제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잡힐 일이 없잖아요. 제 입을 막기 위해서 꽤 큰 돈을 받아왔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몇 년간 같이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따라 저에게 떨어지는 수당이 너무 적어지더라고요. 저는 한 번 잡히면 징역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에 비해
수당이 적어서 좀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 말을 무시하길래 혹시 몰라 사진까지 찍어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잡혔는데 그냥 전부 다 같이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저는 2년간 사기꾼인 남편과 결혼 생활을 했던 거였고, 저희 엄마도는 사기꾼인 시모에게 들어간 거였어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반전이 눈앞에 펼쳐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숨기면서 그동안 정상인처럼 생활해왔던 그 인간들의 행동에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사기꾼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엄마를 모시고 급하게 저희 집으로 향했고, 동시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니 눈앞에 보이는 사기꾼 놈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노력해서 버는 돈이 아닌 남의 노력을 등쳐먹고 사는 그들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거침없이 들어가 상을 뒤집어 엎었고, 그 인간들이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길래 좀 전에 만났던 사기꾼의 얼굴을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시선을 회피하길래 지금 경찰이 오고 있는 중이라며 곧 법적 처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자 눈앞의 사기꾼 놈들은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도망치려 하길래 저희 엄마 돈을 사기치려 했던 그 놈들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엄마도 저를 도왔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는 동안 남편과 시부는 남자라서 힘이 워낙 세다 보니 저와 엄마를 뿌리친 뒤 도망을 쳤어요. 신우도 저희 엄마를 밀친 뒤 도망을 쳐버렸고, 시모만 붙잡혀져 있는 상태였죠. 밖으로 계속 나가려는 거 엄마와 함께 머리채를 쥐어 뜯으면서 못 가게 하자 시모가 가족들에게 도와달라며 외쳤고, 시댁 식구들이 맨발로 다시 돌아와 저와 엄마한테 설설기며 떼인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면서 일단 도망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들이 들이닥치면서 싹 다 모조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기꾼 집안과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지만 현재 사기꾼 자식을 가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기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선 무슨 일을 하던 항상 조심하고 있지만 매일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때의 충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 나쁜 놈들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범죄인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은 피해 금액에 대해선 거의 돌려받을 수 있었고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남이 피땀 흘려 벌어모은 돈을 얄팍한 수법으로 이득을 취하던 그놈들은 아마 징역살이를 하고 나와서도 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겠죠. 저는 그 사람과 이혼을 하고 모든 관계가 정리가 됐지만 5년 이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만큼은 피해받는 일이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